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1강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이제 자녀와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교육할 때 과연 이 꾸중과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위인데요. 과연 대부분 부모들은 칭찬을 주로 할까요? 아니면 꾸중을 주로 할까요? 대부분 사실은 꾸중이죠. 그래서 사실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꾸중입니다. 칭찬은요, 사실은 제가 또 추후에 2강인가 3강 때쯤 아마 칭찬은 왜 그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꾸중은, 칭찬은 사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칭찬은 정말 비논리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칭찬은요,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칭찬, 논리적인 칭찬도 나름 의미가 있고, 감정적인 칭찬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요, 칭찬은 감정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게요, 사실은 이성과 논리보다도 말도 안 되는 칭찬도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칭찬도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칭찬은 환상적으로 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애가 끊임없이 아빠가 또 너는 진짜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고 아주 그냥 창의적이라서 아빠는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해도 자기가 열등의식이 나야 되면 계속 그거를 나는 아니야 해도 기분 좋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영국의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때 수업을 할 때 교수들이요, 학생들한테 어떤 칭찬을 하냐면, 정답을 말하지 않고 오답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우, 판타스틱 이래요.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하잖아요. 약간 근접했어요. 그러면 와우, you are very smart 이랍니다. 스마트. 너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구나. 근데 되려 정확한 정답을 말하면 그냥 correct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틀리는 말을 했을 때 더 칭찬을 많이 합니다. fantastic, amazing,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답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세요? Wow, it's very great, creative 이랍니다. creative. 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구나 이래버려요. 맞잖아요. 오답은 창의의 시작입니다. 제일 제가 놀랬던 단어는 바로 gorgeous였습니다. gorgeous. Wow, it's gorgeous answer 이래요. 아니, gorgeous란 단어는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너는 말도 안 되게 환상적으로 멋지고 황홀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요, 옛날에 제가 자그만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면도를 좀 안 하고 출근을 했더니 여직원이 저를 보고, 어머 선생님, 턱선이 파르스름한 게 너무 신비로워 보여요 이랬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이 얼굴에 여기가 면도를 안 하는 게 이게 신비롭습니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따금 화장실에 가서 면도할 때요, 그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칭찬은 환상적으로 해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좋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칭찬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건 환상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중입니다. 꾸중은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말을 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좀 다른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약간 왜곡되어 있는 발전이 많은 나라인 건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세계 1위가 많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좀 왜곡된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후진성을 정말 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을 맴돌고 있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1953년 최고 빈국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을 맴돌고 있고, 만약 우리가 통일만 되면요, 뭐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했잖아요. 4위권, 3위권 안에 들어설 수 있는 나라라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뭐가 문제냐면 교육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외국으로 가서 많은 경우에 더 돌아오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무용지국이 되고 많은 시대가 왔지만요. 교육이 이렇게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저는 바로 예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실에는요, 수직적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실에는 토론을 하는 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있어야지 수직적 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강사나 교사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는 1등 국가가 안 돼요. 그죠? 특히 지금 알파고가 난리를 치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달된 미래 사회에 한국의 교육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유도하는 그런 토론식 수업이 장려되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서 아이들을 강압하는 그런 교육이 되면 절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건 구조적이에요, 사실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도 유교적인 어떤 서서가 있는데 한국은 특히 이렇게까지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의 교육이 유지되고 있냐? 저는 언어적 특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이 교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임스는 뭐 프로페서, 뭐 하이, 티처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제임스잖아요. 그러면 제임스, you don't know about that입니다. 제임스 너도 그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게 웃기는 거예요. 교실에 선생님 들어오면 반장이 일어나갖고 차렷! 경의 저 그거 좀 없애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선생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마라. 이거 말이 됩니까? 선생의 그림자를 밟아야 선생보다 나은 인간이 되죠. 저는 니체가 한 말 중에 멋진 말이 많은데 제자가 스승보다 못한 것은 스승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발달이 되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강압적인 교육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언젠가 수학을 토론식으로 바꾸라는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저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리에 뭐가 들었나 싶었어요. 아니 95년도부터 4년도부터 입시가 학력고사 중심에서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식 수업인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수능시험으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물론 다시 퇴행돼 가지고 이상하게 정의가 되고 있지만 사탐 시간에 과연 토론합니까? 안 합니다. 국어 시간 토론 전혀 안 해요. 여전히 주입식 교육입니다. 일부 선생님들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략 입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왜? 한국은 정답만 찾는 수능시험이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수학마저도 절대 진리가 아닌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건 단절입니다.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교육을 비판했지만 뭐 교육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바뀌겠죠. 언젠가 이 나라도 설마 안 바뀌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만큼은 자녀와 부모가 수평적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효과적이 돼요. 근데요, 어쩌면 왜 이거 좀 이해하세요? 주변 잘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닌데 되려 부모가
자식한테 억압적이고 뭔가 이 굉장히 지적이고 엘리트고 부모가 되게 잘난 아이들이 되려 이렇게 물론 머리 IQ가 높아가지고 그 DNA가 전달된 거 말고 그냥 가족 관계를 보면요. 부모가 되려 좀 무식하고 이래서 자녀를 이렇게 더 위해주고 부모가 뭐 지적인 것에 대해서 따질 때는 그래 뭐 엄마는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구나 이러면 이런 애들이 더 잘 되는 거 통계적으로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대화. 꾸중이 아니고. 자,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유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존경심, 이게 예를 있잖아요. 효사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대화를 하다가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너 이번에 왜 그런 행동했니? 라고 말하면 애가 무슨 대답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뭐 오 하고 이게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는 드디어 가부장적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수직적 가족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인 말을 마구 해버려요, 애들한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드디어 논리적으로 애한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드디어 뭐를 말하냐면 어디다가 부모가 말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자꾸 또박또박 대꾸 하네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눈 뜨고 얘기하지 눈 감고 얘기합니까? 그럼 부모가 무슨 말할 때 자기가 반대 의견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냐면 그래 넌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 모양이니? 이러면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말하기는 끝나고 걔가 그래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그 애가 나중에 뭐가 될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파악됩니까? 안 되니까 뭐 반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못하고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냐면 엄마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이럴 겁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어쨌든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거 비논리적이잖아요. 뭘 어쨌든 잘못한 거예요. 그럼 애가 마음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어쨌든 엄마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이럽니다. 또 부모가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임마 라고 말하면 잘났어 말도 못하냐?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그러면 뭐 피차 일반이요 부모가 아니라 원수다 나도. 또 부모가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 이놈아 라고 말하면 얘는요 그럼 미역국 누가 뭐 어떠라고 낳았으면 자기 몸을 위해서 먹은 미역국인데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야. 더 부모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비교 있죠. 엄친아. 몇 동 매도에 누구 그 철수 뻔 좀 봐라 이러면 걔 공부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예? 착하지, 키도 크지, 뭐. 딱 얘기하면 자식은요, 걔하고 얘는 다른 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걔 키 큰 건 부모가 커서 그렇고 걔 공부 잘하는 거 엄마 아빠 머리가 좋아서 그래. 에? 당신이 나보고 철수 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 집 부모 좀 봐 좀. 더 무서운 말은 진짜 이겁니다.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제1위 내가 니한테 그동안 드린 돈이 얼만데 이거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식을 뭐로 보는 겁니까? 투자의 개념이죠. 가족이 투자의 대상입니까? 자녀가 투자의 대상이에요? 물론 자본의 논리,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타당한 요소도 좀 있어요. 사회적 전체의 거시적 분석에서는 경제 논리로 따지는 가족 관계의 어떤 구조적 모순을 이야기할 때는 반응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뽑아내니 내 진짜 손해가 크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런 모든 꾸중들이 전부 다 결국은 뭐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행동하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지금 40대, 50대 우리 어른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옛 추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저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부장적 수직적 관계 속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맨날 꾸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는 뭐 집에 있을 때 아버지만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쿵텅쿵텅쿵텅 거렸으니까요. 오죽하면 제가요, 28살 때 아버지한테 처음 농담을 시도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앞에 다리를 편하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경북 안동군 도산면 분천동 그 안동의 그 예법, 그죠? 처음으로 농담했더니 28살 장가가기 얼마 전에 그때 심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고 뭐 하나 주기 싫으시니까 출근을 빨리 서두르시네요 했더니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말했니? 그리고는 퇴근 후에 회초리 갖고 와 해가지고 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어릴 적에 꾸중 들으면 항상 뭐였냐면요, 그 계속 반복되는 꾸중. 나는 논리적인 대응도 전혀 못하는 상황,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마음속에 안 새깁니다. 이렇게 이쪽 귀로 들어온 걸 최대한 이 뇌를 거치지 않고 일로 귀로 팍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뇌를 이 들리는 것에 관계없는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봅니다. 벽에 보면 놀라운 무늬가 발견돼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래서 독특한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걸 헤아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거. 큰일 나요. 집중 안 하면. 그러면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갑니다. 아니면 방바닥에 뭐 이상한 무늬를 보든지, 아니면 뭔가 단어를 써요. 이렇게. 저는 썼던 단어가 그때 아마 뭐 지금 분석해 보니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입장에서 보면 저 쓴 글자가 왜 그랬는지 제가 좀 이해가 돼요. 늘 YOUNG를 썼었거든요. 영. 나 젊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올드죠.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는 나의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싸가지가 없다고 지금 저를 비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가족은 군대가 아닙니다. 직장도 아니고. 근데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할 때,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우리 윗세대, 지금 세대들도,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내가 뭔가 변화가 있었던 요소는 별로 없죠? 그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이제 제 수업은 들으면서 항상 비판적으로 좀 들으셔야 되는데, 뭐야, 저 사람? 그럼 애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이제 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가족 간의 개념을 과연 그 개인주의로 서로 합리적 이성적 토대로 볼 거냐, 아니면 그게 존재 양식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소유 양식, 그 이성과 논리적인 그 하나의 존재로 존중해 주느냐, 이게 존재 양식의 방식이고 개인주의고, 아니고 가족주의는 하나의 수직적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최대한 뭐 하지 않게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절제해야 바람직한 꾸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까 제와 같은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애는 순간적으로 어떤 공포나 불안감, 그죠? 많이 겪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막 감정적으로 꾸중을 막 하면요, 그건 꾸중이 아니고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변화가 않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주 말해요. 특히 엄마들이, 그래, 내 입만 아프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입만 아픕니다. 실제로. 왜? 논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논리적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요 동양 철학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왜 옛 성현들이 지덕합일,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해요? 정말 맞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과연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더 가치 높습니까? 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행동도 제대로 실천을 잘 해요? 아니죠. 저는 우리 사회를 비판할 때 이 단어 하나로 정말 많은 것을 비판할 수 있거든요. 정보 격차. 저는 우리 인류에서 아주 그냥 나쁜 새끼 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저는 뭐 좀 비판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베이컨이라는 사람, 베이컨. 데카르트도 문제가 있었지만 베이컨은 더 나빠요. 그 또라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랬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학교 급훈에 우리가 교실에 담임들 중에 이 머리에 가치관이 제대로 안 박힌 사람들이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 해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줘야죠. 그래야 바람직한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죠. 배워서 내가 그걸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들의 자본을 내가 마음껏 빼앗아가 내는 그것은 안 좋죠. 제일 저지른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증가되면 네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할 때 아내 예쁜 여자 이러고 공부합니까? 이 머리에 등기 없는 사람들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래서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의 지식은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지가 하나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가 아니라 이게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지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베푼다는 말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교육 제공자와 교육 수용자가 이게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만나갖고 소통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야 이게 올바른 이 사람이 질을 갖추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얘는 아주 선생, 먼저 태어난 것에 불과한 사람이 얘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얘한테 이렇게 주입만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면은 얘는 덕으로 실제적인 질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 한 10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입니다. 등교를 하는데, 출근하는데, 어느 아이가 아침에 왜 교문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고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휴지통에 던져요. 교문 들어서서. 그게 이제 골인이 안 되니까, 골인이 안 되니까 주변이 난리예요. 불결하잖아요. 어지럽고.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그걸 보면서 그러나 보다 하고 갔어요. 어떤 한 녀석이 겨울이었는데, 그 전단지를 봤더니 다른 애들은 다 던지는데 이 녀석이 손에 잡고 배낭을 메고 저 가방을 메고 한쪽 손은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어이구 저 녀석 이 추운데 저 녀석은 거기에 안 버리고 이렇게 들고 가니 참 바람직한 아이구나 하고 따라가는데 운동장 한가운데다 그걸 팍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차라리 다른 아이들이 버린 거 그 교문 그 휴지통 바로 옆에 버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깨끗한 운동장 한가운데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팍 버리는 놈은 이거 나중에 이게 아주 나쁜 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서 그때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걔를 다그치거나 막 윽박 지르거나 너 이 자식 왜 그랬어? 하고 막 고함 지르고 혼을 내면요. 걔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꾸중 듣거나 아니면 체벌을 맞는다면 올라가서 그냥 아이씨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의 논리적 합리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도했냐면 야 너 앉아봐.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네가 지금 그렇게 버리면 근데 너 왜 버렸니? 불편했어?
그럼 지도 이제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잘못돼서,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생각을 말해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버렸는데 그게 네한테 더 많은 해를 끼칠 수는 없겠니? 한번 같이 생각해 볼래? 그랬더니, 글쎄요? 아니냐, 네가 만약 버리면 다른 애들도 네를 모방하기가 쉬워.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말이 있거든. 그레샴의 법칙.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니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 그럼 걔가, 그러죠? 그럼 운동장에 엉망이 되잖아. 그럼 어떡하니? 그러면 당연히 뭐, 과장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뭐 2학년 뭐 5반이 나오든지 아니면 2학년 전체가 나오든지 다 나와서 운동장 청소를 시키겠지. 그러면 니는 하나밖에 안 버리는데 니는 운동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휴지를 다 줘야 돼. 그동안 주워 떨어져 있던 거. 그러면 네가 더 많이 피해를 보지. 또 만약에 네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학부형이 왜 애들 아침에 청소나 시키냐 일찍 등교하게 해서 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학교는 할 수 없이 뭐 인부를 고용해야 되겠지? 그럼 월급을 줘야 되겠지? 그럼 뭐 내는 공락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조목조목 들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애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걔가요 또 뭐 비판을 하면은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해갖고 내가 이겨내야 돼요. 만약 거기서 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다음에도 그렇게 버려라 라는 것까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생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부모도 똑똑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똑똑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꾸중을. 너무 억지인가요? 아니 변화도 되지도 않을 꾸중을 왜 합니까? 변화도 되지도 않을 꾸중을. 그거는 바로 잔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최대한 자녀에 대해서 꾸중을 할 때는 적어도 무슨 적으로 한다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수직적 관계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아이들한테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막아버리면 이건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 그래서 남자애들은 입을 다물어버려요. 아니면 여자애들은 울거나. 그 단절에 오는 답답함이거든요. 그래서 또 부모가 또 막 한참 막 혼자 막 떠들다가 애가 말이 없으니까 너 대답 좀 해. 그럼 뭐. 대부분 단답형이죠.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이해되세요? 왜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실제적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희 이 강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꾸중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 그것은 이성과 논리적인 서로 소통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정은 칭찬할 때 환상적으로 이용을 해라 라는 게 제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